이건 불가능합니다. 존 밀러는 단언했습니다. 28명의 영국 여고생들이 쓴 보고서. 한국에서는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질서가 유지됩니다. CNN 본부는 웃었어요. 10대들의 감상문이겠지. 하지만 72시간 후, 존 밀러는 공항 라운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나는 15년 동안 벌반의 세상만 봤다. 강남역 출근길 수천 명이 움직이는데 아무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지하철 노약자석 법이 아닌데 비어 있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 직원 혼자인데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밀러라고 합니다. CNN 국제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그동안 중동의 분쟁 지역부터 유럽의 난민 사태까지 세계 곳곳의 혼란과 질서를 취재해왔어요. 취재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사건은 아마도 이번일 겁니다. 시작은 정말 작았어요. 영국 런던의 한명문 여학교 학생들이 쓴 짧은 기록 한 줄이었습니다. 그날은 2023년 11월 초였습니다. 책상 위로 한 장의 보고서가 날아왔어요. 영국 교육 전문 매체가 다룬 기사였죠. 세인트 메리 여학교 학생 28명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학생들의 여행 감상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배운 선진국의 기준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17세 학생이 쓴 문장치고는 꽤 무거웠어요. 궁금해서 전체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학생들은 서울에서 본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해뒀더군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방식, 늦은 밤 혼자 걷는 여성들, 편의점 직원의 태도, 거리의 청결함. 그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놨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규칙을 지킨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직접 보기 전엔 믿기 어려웠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웃었습니다. 10대 학생들의 낭만적인 감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간 본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질서는 항상 통제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이 있고 규칙이 있고 처벌이 있어서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자발적인 질서라니 그건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상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영국 교육계에서 화제가 됐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의 관찰이 정확하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과장됐다고 반박했죠. 2주 뒤 본사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데스크 에디터인 사라가 말했어요. 존, 이거 한번 확인해봐. 학생들 말이 맞는지 틀린지. CNN 메인으로 갈 만한 소재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 이건 그냥 여행 후기예요. 학생들이 새로운 문화를 보고 감동받은 거죠. 뭐 특별할 게 있겠어요? 사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걸 증명해봐. 3일만 다녀와. 아무것도 없으면 그걸로 기사 쓰면 되고. 결국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였어요. 출발 전날 밤 다시 한번 학생들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이 쓴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거기서는 신뢰가 시스템보다 먼저 작동하는 것 같았다. 노트에 질문 하나를 적었습니다. 신뢰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게 취재의 시작점이었어요. 이 도시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패턴. 강제가 아니라 선택.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 비행기 안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관광 명소는 가지 않는다. 둘째, 평범한 일상을 관찰한다. 셋째, 통계가 아니라 현장을 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설을 하나 세웠어요. 학생들이 본 건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모습일 거라고요. 한국도 결국 다른 나라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가설이 얼마나 틀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있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착륙 15분 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격자 무늬로 펼쳐져 있었어요.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빛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다. 노트를 덮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72시간. 그 안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찾게 될 건 단순한 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전제들을 다시 쓰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15년 동안 분쟁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시리아의 알레포, 예멘의 사나. 그곳에서 본 건 무너진 건물만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신뢰, 무너진 시스템,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2019년 베이루트 폭발 사고 직후 경찰이 사라지자 질서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약탈이 시작됐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질서란 건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걸요. 그 경험이 기준점이 됐습니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질서는 강제력으로만 유지된다. 법과 처벌, 감시와 통제. 이것들이 없으면 사람들은 본능대로 움직인다. 15년간 현장에서 본 건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인트 메리 학생들의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규칙을 지킨다니. 그건 제가 본 세상과는 정반대였어요. 하지만 그 보고서엔 구체적인 사례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썼더군요. 지하철역에서 문이 열리자 플랫폼 사람들이 양쪽으로 비켜섰다.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아무도 타지 않았다. 안내 방송도 없었고 역무원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학생의 기록도 있었어요. 밤 11시에 명동 거리를 여학생 셋이서 걸었다. 런던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다. 하지만 거기서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다. 경계가 아니라 무관심이었다. 이런 묘사들이 28명 학생 전원의 보고서에 반복됐습니다. 데이터도 있었어요. 서울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은 런던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하지만 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본사 회의실에서 사라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어요. 학생들의 보고서는 벌써 3만 번 넘게 공유됐고 댓글은 수천 개였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죠. 사라가 말했어요. 봐, 존.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CNN이 확인해줘야 해. 그래서 표를 끊었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이었어요. 11시간 비행 동안. 머릿속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대중교통을 타본다. 질서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시험받으니까요. 둘째, 밤 거리를 걷는다. 통제력이 약해지는 시간대를 봐야 합니다. 셋째, 평범한 주민들과 대화한다. 넷째, 예외를 찾는다. 완벽한 사회는 없으니까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나왔고 모두가 조용히 지시를 따랐어요. 당연한 풍경이었죠. 비행기 안에서는 다들 그렇게 행동하니까요. 하지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비행기 밖에서도 저렇게 행동할까? 규칙이 느슨한 곳에서도, 감시가 없는 곳에서도. 그게 제가 확인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보고서를 훑어봤어요. 한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규칙이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흥미로운 관점이었어요. 규칙이 먼저가 아니라 행동이 먼저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비행기 바퀴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착륙 준비였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본 게 진실인지 아니면 단순히 잘 포장된 표면인지. 72시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건 완전히 틀린 예상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승객들이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공항에서라면 복도가 막히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는 장면이 펼쳐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앞줄부터 차례대로 내렸고 뒷사람들은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관찰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 공항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줄이었죠. 제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불평하고 새치기하고 소란을 피우죠. 본능적으로 통제 인력을 찾았습니다. 경비원이나 안내 직원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대 뒤에 앉은 직원들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줄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줄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밀침도 없었고 고함도 없었고 혼란도 없었어요.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와 아이 둘. 아이들은 지루해 보였지만 조용했습니다. 옆줄에서는 노부부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뒷사람들은 그 속도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줄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비켜줬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 관찰 통제 없는 질서. 그리고 질문 하나를 추가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15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상하다고요. 수백 명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감시도 없이 1시간 가까이 기다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니. 베이루트였다면 벌써 싸움이 났을 겁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여권을 받아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취재요. CNN 기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어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도 같은 패턴이었어요. 자기 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짐을 찾으면 조용히 빠져나가고 뒷사람에게 공간을 양보했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도 긴 줄이 있었어요.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차례대로 타고 아무도 새치기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영어를 조금 하더군요. 서울은 항상 이렇게 조용한가요? 물었습니다. 그는 웃었어요. 조용하진 않죠. 사람 많고 복잡해요. 하지만 다들 규칙은 잘 지켜요. 왜 그렇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요.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교육이었던 거죠. 규칙이 아니라 습관이었고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관찰을 정리했어요. 첫 번째 발견 통제 인력이 적은데도 질서가 유지된다. 두 번째 발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다린다. 세 번째 발견 이건 규칙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적었습니다. 제 전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질서는 통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닐 수 있다. 15년간 쌓아온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루만 봤을 뿐이니까요. 공항이라는 특수한 공간일 수도 있었죠. 내일 거리로 나가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봐야 했어요. 그래야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밤 거리를 걸을 계획이었어요. 도시의 진짜 모습은 어둠 속에서 드러나니까요. 둘째 날 밤 10시 호텔을 나섰습니다. 일부러 늦은 시간을 택했어요. 도시의 본질은 해가 지고 나서 드러나니까요. 낮에는 누구나 질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밤은 다르죠. 통제력이 약해지는 시간대입니다. 베이루트에서 카불에서 밤거리는 위험했습니다. 경찰도 줄어들고 조명도 어둡고 사람들의 경계심도 높아지죠. 서울도 그럴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편의점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간판들이 빛났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죠. 퇴근하는 직장인들, 친구들과 걷는 젊은이들, 산책하는 노인들. 명동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학생들의 보고서에 나온 지역이었어요. 골목을 하나 들어갔습니다. 주택가였어요. 낮보다는 조용했지만 완전히 고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였어요. 이어폰을 끼고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한쪽 어깨에 걸쳐져 있었고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었죠. 중요한 건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가방을 꽉 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걷고 있었어요. 런던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밤 10시에 이어폰을 끼고 혼자 걷는다니 제 동료 중 한 명은 런던에서 밤에 걷다가 가방을 뺏긴 적이 있어요. 오후 8시였는데도요. 여성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갔어요.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편의점 안은 조용했습니다. 직원은 한 명뿐이었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카운터에 앉아서 뭔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3명. 각자 물건을 고르고 있었죠. 아무도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었죠. 하지만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아까 본 여성이 음료수 하나를 집어 계산대로 갔어요. 직원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폰을 끼고 걷기 시작했죠. 편의점을 나와서 계속 걸었습니다. 다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더 조용했습니다.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고 가로등만 빛나고 있었죠. 한 집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없었어요. 그냥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집 앞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지키지 않았죠. 베이루트였다면 1시간도 안 돼서 없어졌을 겁니다. 파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큰 길로 다시 나왔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였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11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인데도요. 24시간 식당이 보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혼자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창가 자리에는 여성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커플도 있었고 혼자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공원에서 밤 11시에.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불안한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싸움도 고함도 급하게 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거리가 낮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건 단순히 조명이 밝다거나 경찰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베이루트에서 본 밤은 경계의 시간이었어요. 파리의 밤도 긴장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밤은 그냥 낮의 연장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안전은 시스템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CCTV 몇 대, 경찰 몇 명, 범죄율 몇 %. 숫자로 나타낼 수 있죠. 하지만 안심은 다릅니다. 안심은 느낌이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그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걸을 수 있었던 건 CCTV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이 거리가 안전하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전거에 잠금 장치를 안 채워둬도 되는 건 도둑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서였습니다.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신뢰가 안심을 만들고 안심이 일상을 만든다. 그게 제가 오늘 본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낯선 사람도 어두운 거리도 빈 골목도 신뢰했어요.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 신뢰는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은 지하철을 타볼 계획이었어요.
학생들의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장소였으니까요. 그곳에서 더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어요. 학생들의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장소이자 시간대였죠. 역 입구부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천 명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뉴욕의 타임스퀘어, 런던의 킹스크로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항상 혼란이 있었죠. 서로 부딪히고 밀치고 소리 지르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흐름을 만들고 있었어요. 왼쪽으로 걷는 사람, 오른쪽으로 걷는 사람. 자연스럽게 갈라졌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요. 개찰구를 통과해서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줄을 서서요. 중요한 건 그 줄의 위치였습니다. 사람들은 문이 열릴 자리를 알고 있었어요. 바닥에 표시가 있었죠. 하지만 누구도 그 표시를 특별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어요.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이 양쪽으로 비켜섰어요.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죠. 아무도 먼저 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 사람들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학생의 보고서가 맞았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더군요. 마지막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제야 플랫폼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어요. 밀지 않았습니다. 차례대로 들어갔죠. 전동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000원이었어요.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좌석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파란색 좌석이었습니다. 다른 좌석들은 회색인데 그것만 파란색이었죠. 옆에 서 있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좌석은 왜 비어 있나요? 그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노약자석이에요. 임산부나 노인, 장애인을 위한 자리죠. 아무도 앉지 않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오면 앉아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안 앉죠.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웃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동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또다시 같은 장면이 반복됐어요. 내리는 사람 먼저, 타는 사람은 기다린다. 밀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흐름을 유지한다. 세 번째 역, 네 번째 역. 계속 같았습니다. 한 노인이 탔습니다. 80대쯤 보였어요. 파란 좌석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그곳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젊은이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전부였어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6개 역을 지나면서 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수백 명이 타고 내렸지만 혼란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역에서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왼쪽에요. 오른쪽은 비워뒀죠. 급한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건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어요.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건 규칙이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것도 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쪽을 비워두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선택을 했어요. 왜일까요? 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반복할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요. 집단의 습관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반복돼서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 그게 문화였어요. 베이루트에서는 생존이 문화였습니다. 파리에서는 개인주의가 문화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배려가 문화였어요. 서로를 위한 선택이 당연한 것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본 거구나. 규칙이 아니라 문화. 법이 아니라 습관. 강제가 아니라 선택.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았어요. 이런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누가 시작했을까? 어떻게 모두가 따르게 됐을까? 내일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거기서 더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넷째 날, 종합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일부러 선택한 장소였어요. 응급실은 혼란의 집합소니까요. 급한 사람들, 불안한 가족들, 스트레스 받는 의료진. 베이루트 응급실에서는 고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도 항상 긴장감이 흘렀죠. 오후 2시쯤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예상은 맞았습니다. 대기실이 가득 차 있었어요. 3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게 하나 있었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픈 표정을 짓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가족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항의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접수 창구로 가봤습니다. 한 남성이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직원도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었죠.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남성이 물었습니다. 지금 응급 환자가 먼저 처리되고 있어서요.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어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실로 돌아갔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옆 창구에서는 노부부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천천히 설명했어요. 노인이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직원은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천천히 다시 설명했습니다. 짜증내지 않았어요. 대기실에 앉아서 관찰했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어요. 한 젊은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죠. 20분 뒤 다른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또 이름을 불렀어요. 이번엔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였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는데 엄마가 조용히 달래면서 들어갔어요. 1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15명 정도가 불려 들어갔어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응급한 사람이 먼저, 그 다음은 도착한 순서대로. 누구도 순서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접수 창구로 달려갔죠. 직원이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간호사를 불렀고 바로 처치실로 안내됐어요. 대기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봤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약국에 들렀어요. 여기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는 시스템이었죠. 제 앞에 1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약사는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히 시간을 들였어요. 약 복용법을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약사가 메모지에 적어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림까지 그려가면서요. 할머니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습니다. 뒷사람들은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효율적이고 빠르고 정확하다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베이루트에도 병원 시스템이 있었어요. 파리에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요구하고 항의하고 밀어붙였죠. 여기서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시스템을 신뢰했습니다. 순서가 지켜질 거라고, 공정하게 처리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죠. 그리고 직원들도 달랐습니다. 환자를 번호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했어요. 노인에게 천천히 설명하고 아이 엄마를 배려하고 급한 사람을 빨리 처리했습니다. 이건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매뉴얼은 절차만 알려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 건 태도였어요.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었죠.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시스템은 뼈대고 사람의 행동이 살을 붙인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협력하면 평범한 시스템도 잘 작동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둘 다 있었어요. 시스템도 있고 사람들의 협력도 있었습니다. 그 둘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누가 먼저 이렇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모두가 따르게 됐을까? 학생들의 보고서를 다시 읽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뭘 봤는지, 정확히 어떤 문장을 남겼는지, 그 속에 답이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72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호텔방에서 학생들의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과장된 감상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4일 동안 이 도시를 걸어다닌 뒤였으니까요.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썼더군요. 첫날 지하철을 탔을 때 놀랐다. 사람들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런던에서는 문이 열리면 서로 밀치며 타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 다른 학생의 기록도 있었어요. 명동 거리를 걸었다. 밤 10시였는데도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엄마가 항상 말했다.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또 다른 학생은 편의점에 대해 썼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었다. 직원은 한 명뿐이었다. 하지만 안전해 보였다. 물건이 잘 정돈돼 있었고 손님들도 조용했다. 런던이었다면 밤에는 문을 잠갔을 것이다.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본 것과 똑같은 걸 봤더군요. 공항의 줄, 지하철의 질서, 밤거리의 안심, 병원의 차분함.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달랐어요. 그들은 기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층 빌딩이나 빠른 인터넷, 최신 지하철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사람을 봤습니다. 줄을 서는 방식, 서로를 대하는 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배려. 한 학생의 문장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이 좋은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을 보내니 알았다. 시스템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시스템을 믿고 따랐다. 그 차이가 중요하다. 17세 학생이 쓴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4일 동안 찾던 답이 거기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서울에도 다른 도시처럼 규칙이 있고 법이 있고 경찰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따랐어요. 강제로가 아니라 선택으로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을 경제 규모나 기술 수준으로 판단했다. GDP가 높으면, 건물이 크면, 기술이 앞서면 선진국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서울에서 깨달았다. 진짜 선진국은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곳이다. 법이 아니라 문화로 질서를 유지하는 곳이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학생들이 본 건 발전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작동하는 사회였습니다. 경제 지표나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를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저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기다리는 선택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베이루트를 떠올렸습니다. 폭발 사고 이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어요. 신뢰가 무너졌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파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층 간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없으면 불안해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신뢰가 먼저였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시스템을, 이 도시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모든 게 작동했죠.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론을 써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까요? 이 경험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15년간 쌓아온 생각들이 흔들렸습니다. 질서는 통제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법과 처벌이 사회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서 본 건 정반대였습니다. 신뢰가 질서를 만들었어요. 문화가 법보다 강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집단의 습관이 됐고 그 습관이 사회를 만들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공항으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노트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2시간. 이 도시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충분했을까요? 아니요. 부족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봤습니다. 학생들이 본 것을 이제는 이해했으니까요.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원고를 써야 했습니다. 사라에게, CNN에게, 그리고 그 보고서를 읽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공항 라운지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탑승까지 2시간이 남았어요. 원고를 써야 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부터 써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15년간 써온 기사들이 떠올랐습니다. 분쟁 지역 보도, 난민 사태 분석, 사회 시스템 비교. 모두 비슷한 구조였죠. 문제를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였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배운 선진국의 기준이 틀렸을지도 모른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질서는 법으로 설계할 수 있다. 문장을 쓰고 멈췄어요. 이건 제가 15년간 믿어온 전제였습니다. 법과 규칙, 통제와 처벌. 그것들이 사회를 만든다고 배웠죠. 하지만 서울에서 본 건 달랐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설계할 수 없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법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도 정할 수 있고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죠. 하지만 신뢰는 다릅니다. 신뢰는 시간이 만들어요. 경험이 쌓이고 약속이 지켜지고 기대가 충족되면서 천천히 자라나는 거죠. 서울은 그 설계할 수 없는 것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줄에서 사람들이 기다렸던 건 법 때문이 아니었어요. 순서가 지켜질 거라는 신뢰 때문이었죠. 지하철에서 양보했던 건 규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밤거리를 안심하고 걸을 수 있었던 건 CCTV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가 안전하다는 경험이 쌓였기 때문이었죠. 병원에서 조용히 기다렸던 건 강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공정하게 처리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탑승구로 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여기서도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고 밀지 않고 흐름을 유지하면서요.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원고의 마지막 부분을 써야 했어요. 결론이었죠. 처음 학생들의 보고서를 읽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과장된 감상이라고 생각했었죠. 10대들의 낭만적인 시선이라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들은 과장하지 않았어요. 타이핑했습니다. 영국 세인트 메리 여학교 학생들의 보고서를 처음 읽었을 때 나는 그것을 감상이라 생각했다. 젊은 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에 감동받아 과장한 것이라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어요. 하지만 72시간 동안 서울을 걸으며 깨달았다. 그들은 과장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먼저 본 것이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은 선입견 없이 봤습니다. GDP나 기술 수준, 건물 높이나 경제 규모를 먼저 보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을 봤죠.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어떻게 공간을 공유하는지, 어떻게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요. 저는 15년간 보이는 것만 봤어요. 경찰, 법, 규칙, 처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만 찾았죠. 하지만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걸 봤습니다. 신뢰, 배려, 습관, 문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어요.
노트북을 닫으면서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들은 과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먼저 본 것이다.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기다리고 양보하고 차례를 지키면서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72시간.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생각을 바꾸기에는요. 베이루트로 돌아가면, 파리로 가면, 다시 다른 도시를 취재하면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시스템뿐만 아니라 신뢰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원고를 마저 써야 했으니까요. CNN 독자들에게, 사라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세인트 메리 여학교 학생들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옳았다고. 당신들이 먼저 봤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당신들 덕분에 저도 이제 볼 수 있게 됐다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